게임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예, 그동안은 이제 게임 하나 속에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오늘은 조금 역사를 돌아볼까 해요. 네. 게임도 벌써 한 반세기가 넘어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게임까지 왔나, 이른바 게임의 역사라고 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역사는 항상 시작이 있는데 그럼 최초의 게임이라는 것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최초의 게임이라고 하면은 뭘까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와, 잘 모르겠는데요. 뭐 테트리스? 예. 이런 옛날 게임 아닐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 주변에 물어보면 최초의 게임이 뭘까 물어보면 테트리스, 팩맨, 뭐 슈퍼마리오 이런 옛날 오락실에서 네. 하던 게임들, 야 그게 최초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살짝 함정이 있죠. 이거는 디지털 게임이죠. 컴퓨터를 네. 써서 하는. 근데 그러면 컴퓨터를 쓰지 않는 게임들은 왜 우리는 지금 생각을 안 한 걸까? 이런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게임이란 건 좀 더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디지털 게임 혹은 컴퓨터 게임이라고 부르는 영역이고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는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아주 넓은 의미의 게임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도 하던 그런 놀이들 네. 이런 것들도 다 게임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라고 하면 보통 바둑, 장기, 그리고 또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뭐 트럼프 게임이라던가 뭐 화투 같은 카드 게임들. 네. 그래서 컴퓨터라는 도구가 나오기 이전부터도 인간은 굉장히 오랫동안 게임을 해왔죠. 이거를 뭐 잘 알 수 있는 게 뭐 최근에 또 시즌2 발표가 있었던 굉장히 히트친 우리 드라마 있죠. 오징어 게임. 네네. 거기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하던 놀이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드라마의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놀이들을 다 이제 한 번에 묶어서 부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걸 가리켜서 게임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아주 엄밀하게 정의를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도 현재까지 이제 학술적으로 게임을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제가 이제 예로 많이 드는 게 얼음땡 같은 동네 놀이인데요. 얼음땡도 잘 보면 규칙이 되게 명확하죠. 술래를 한 명 뽑고 네. 그다음에 술래가 내 몸을 손을 대기 전에 얼음이라고 외치면 나는 살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네. 그리고 다른 친구가 와서 땡을 해주기 전까지는 나는 꼼짝을 못한다. 그리고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한 게 어딨어 반칙이야. 이 규칙에 의해서 놀이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놀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한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유행했던 뭐 시체놀이 이런 게 있었죠. 그냥 그 교실에 누워 있는. 네. 이런 건 놀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긴 어려운 게 규칙이 작동하진 않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 드린 얼음땡처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맞춰서 움직이고 그로 인해 재미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규칙이 없으면 게임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게임의 정의에는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포함이 되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참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제 논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면서 논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최근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어요.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를 해서 요새 뭐해? 라고 물으면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냥 놀아 이래요. 근데 이 놀아가 어떤 놀이나 게임의 놀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말에는 논다와 쉰다가 같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좀 혼동이 있죠. 근데 이 개념을 영어로 번역해보면 조금 명확해지는 게 플레이.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는 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우리가 그냥 쉰다는 레스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임이다라고 하면 쉰다의 의미가 아니라 규칙에 맞춰서 뭔가를 계속하는 말 그대로 논다의 의미로서의 게임이 의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노는 것을 게임이라고 한다는 건데요. 그럼 게임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역사 연구라는 게 뭐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저런 유물들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 건데 아주 옛날에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겠죠. 원시시대 동굴에도 보면은 뭐 사냥놀이 같은 거 했던 기록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발굴한 유물 중에서 최초의 놀이도구, 게임 도구라고 한다면 많이 이야기되는 게 주사위입니다. 네. 주사위는 굉장히 오래된 게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출토되는 아주 오래된 유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사위는 정확하게 확률이 같게 나오려면 고급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6면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고대에는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엔 뭘 했냐면 이제 양 같은 동물의 그 복사뼈 있죠. 그 발목뼈. 네. 거기를 보면 네모난 뼈가 있습니다. 아주 네모나지는 않은데 이제 저것 한 4면 정도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숫자를 새겨서 굴리고 놀았던 흔적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기원전 몇천 년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뭔가 도구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는 거는 굉장히 유서 깊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조금 더 정제된 의미의 주사위로서 이제 기록에 등장하는 주사위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아마 많이들 아시는 로마의 카이사르 유명한 문구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네. 알레아 이악타 에스트라는 말에서 알레아가 주사위를 가리키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도 이미 사람들이 주사위라는 놀이도구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니까 카이사르도 이렇게 설명하면 다 알아듣겠지라고 해서 주사위라는 놀이도구가 굉장히 좀 보편적이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때 주사위를 썼다는 기록이 있지 않나요? 네, 이거는 경주에 여행을 가보시면 빵을 팔죠. 네. 그 주령구 빵이라고 아주 경주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됐는데 이 주령구라는 게 이제 신라에서 썼던 주사위죠. 14면체 주사위고 거기 보면은 이제 요즘 말로는 술 게임을 했던 주사위 같습니다. 그래서 면마다 벌칙이 써 있어요. 벌칙 보면 뭐 춤을 춘다. 술을 3잔 마셔라. 코를 한 대 때린다. 뭐 이런 벌칙들이 써 있고 이제 말 그대로 술 마시면서 아마 던졌던 놀이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대 로마, 뭐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반도에서도 이 주사위 기반으로 게임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의 역사부터 증명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정말 옛날부터 게임을 좋아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게임의 민족이죠.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더 멀리 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테트리스 같은 게임과 이 주사위 놀이 같은 게임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네, 이거는 뭐 어렵진 않죠. 테트리스와 주사위 게임의 가장 큰 차이는 컴퓨터라는 도구를 썼냐, 그쵸. 안 썼느냐라는 점이에요. 놀이가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도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라는 게 도구가 없으면 서로 싸우게 돼요. 도구는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그냥 서로 내 마음대로 규칙을 하겠어라고 하면 결국 나중에 싸우고 다 집에 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인 도구는 항상 필요하고 또 도구가 점점 진화할수록 더욱더 디테일한 놀이의 규칙들을 만들 수 있어서 게임과 도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기구이죠. 근데 컴퓨터라는 기계는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정밀한 연산, 빠른 연산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였는데 이런 기계를 가지고 요즘은 게임 그래픽 같은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가상 세계가 거의 펼쳐지는 것 같은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을 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놀이에다가 이런 컴퓨터라는 도구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흥미로운 질문거리를 하나 안겨주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흥미로운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제 중심으로 봤을 땐 역사라는 걸 접근할 때 우리는 대체로 이 도구와 생산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를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죠. 인류가 그냥 땅에서 나오는 열매 갖고는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산력을 올릴까?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게 도구잖아요. 그리고 이 도구의 발전이 곧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이기도 해요. 청동기를 썼으니까 우린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고 철기를 쓰니까 철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또 근현대사로 오면 대표적인 이제 도구의 역사가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죠. 공장을 돌리고 증기기관을 써서 결국 인간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을 더 크게 키워내는 것이 우리가 역사의 발전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변수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는 도구와 생산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의 도구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라는 기기까지도 오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 오면은
기존의 도구와는 비교가 불가한 정도의 생산력을 보여주죠. 손으로 계산하던 시대, 그다음에 한 80년대 같은 경우는 상점에서 계산기로 우리가 네. 사물을 보고 계산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전에 주판 시대도 있었고. 근데 컴퓨터에 오면 요즘은 계산기를 쓰지도 않죠. 그냥 뭐 스프레드시트에 숫자를 쭉 적어 놓으면 알아서 계산이 떨어질 그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도구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당연하죠. 주판보다 컴퓨터는 훨씬 비싸고, 컴퓨터 한 대를 돌리기 위해서는 또 기계 한 대로만 되지도 않아요. 전력이 필요하고, 또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선 발전소가 있어야 되고 서버가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자원을 쓰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이게 산업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 근데 이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도구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라는 발상은 요즘이야 컴퓨터가 대중화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욕을 먹었겠죠. 그랬겠어요. 네, 이 비싼 기계로 논다고 이놈들아? 근데 실제로 게임의 역사에서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1950년대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서 이 컴퓨터라는 기계는 인간의 놀이 도구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2차 대전은 컴퓨터가 만들어진 계기이기도 해요. 대충 컴퓨터가 우리가 이제 상용화되는 게 1940년대에 개발이 돼서 50년대부터 본격화되는데,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미국은 결국 2차 대전이 이제 원자폭탄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 원자폭탄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원자력을 더 연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소들을 미국 곳곳에 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뉴욕주에 있는 이제 롱아일랜드 섬에 있는 브룩헤이븐 연구소라는 국립연구소입니다. 네. 여기는 주로 연구하던 내용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핵에너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고급 물리학자 한 수천 명을 모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기계 설비들을 놓고 그 원자력 연구를 막 하는 거죠. 이 연구소가 1947년에 설립이 됐고, 여기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거대한 국립연구소로 오랫동안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구소 안에는 방금 얘기 드린 아주 당시에는 컴퓨터가 막 집채만 했잖아요. 이제 이런 기구들, 그다음에 각종 측정 장치들이 아주 비싼 장치들이 가득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전통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오픈하우스라는 개념이 있죠. 한국도 요새는 많이 하죠. 네. 기숙사 같은 데 보면은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놓고 우리 어떻게 사는지 한번 와서 구경해라고 뭐 친구, 가족들을 초청하는 이런 거를 오픈하우스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런 연구소도 꼭 그걸 합니다. 뭐 FBI, CIA 이런 이제 국가보안기관이 아니면 네. 항상 가족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 엄마가 연구소에서 일해. 그러면 아들, 딸을 데려다가 엄마 직장이 뭐 하는지 한번 보렴. 이런 것들을 하고 굉장히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오픈하우스 하니까 뭐 현수막도 붙이고 풍선도 붙이고. 근데 이런 게 또 특히 이런 재미가 없는 연구소 같은 데서는 1년에 한 번 오픈하우스가 굉장히 자기들도 재밌고 즐거운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장도 연구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오픈하우스에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계획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연구소 직원들은 이제 오더를 받는 거죠. 소장님이 야, 이번 오픈하우스에 뭘 좀 하면 사람들이 이걸 재밌어 할까?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이런 장비를 뭐 어떻게 쓰는지 설명하기도 그렇고, 뭐 원자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거기 근무하던 이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윌리엄 히긴버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손을 들죠. 제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오픈하우스에 이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데 갖고 와봐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독특한 장비를 하나 보여주는데,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동그랗고 녹색의 흑백 모니터가 있고, 왜 우리가 SF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 막 삑삑 움직이고 네. 뭔가 이렇게 사인 곡선 같은 거 나오는 그 장비를 이제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데, 그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하게? 라고 했더니 거기에 이렇게 다이얼이 달린 조그만 버튼 박스를 2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하고 이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실로스코프 안에 이렇게 평면에 테니스 코트가 하나 나타나고,
네트도 하나 나오고 그 위에 테니스 공 같은 점이 하나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이얼을 돌렸더니 이 테니스 공이 툭 친 것처럼 반대편 코트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평소 같았으면 그 비싼 장비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으면 너 정신 차려라고 한마디 했을 것을 오픈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재밌겠네라고 반응이 나오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픈하우스 기간에 맞춰서 이 장비를 세팅을 하고 사람들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 예산이 들어간 아주 비싼 장비로 만들어진 이 기계가 실제로 오픈하우스를 했더니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연구소를 둘러보진 않고 다 이 기계 앞에 앉아서 그 테니스를 치고 있게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논다라는 것들이 국가 예산을 가지고 놀았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적절하게 오픈하우스라는 시점에 그 장비를 내놓음으로써 인류에게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하나 끌어낸 순간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오픈하우스가 1958년에 있었고 이 게임의 이름이 테니스4 두 사람을 위한 테니스라는 게임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디지털 게임을 얘기할 때 거의 초창기의 첫 게임이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작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혼날 일일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싼 장비로 만들어진 게 최초의 게임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이런 거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테니스4 사건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건 이런 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뭐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뭐 딴 생각도 하고 네. 인터넷 서핑도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농땡이를 피운다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농땡이 중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비,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 핵에너지 연구소에다 세팅을 해줬더니 거기 연구원도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연구하다 심심하면 계속 이 장비를 갖고 뭔가 장난을 칠 수 없을까? 이게 뭐 인간의 놀고 싶은 본성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주 비싼 첨단 장비를 가지고 노는 일에 활용하게 되는 사례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컴퓨터가 더 발전을 하면서 이후에 처음에 흑백이었던 게임 그다음에 단순히 조이스틱 하나였던 게임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 붙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게임의 영역까지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게임 역사의 시작 부분을 얘기해 보면 결국 인간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뭘 시켜도 결국 노는 궁리를 하는 존재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시작된 이 작은 흐름이 오늘날은 새로운 산업 혹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또 만들어낸 어떤 공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뭐 너무 이제 일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가끔은 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의력과 가능성의 원천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일하는데 누가 딴짓하다 걸리면 이런 식으로 테니스4 얘기를 하면서 조금 변명을 해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